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남들은 저더러 고생 끝에 복받은 사람이라고들 해요. 27의 남편을 먼저 보내고 등에 업힌 아들 동수를 먹여 살리려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시작한 작은 국밥집이 이제는 어엿한 3층짜리 상가 건물이 되었으니 틀린 말은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제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자 존재의 이유는 아들 김동수였습니다. 반듯하게 잘 자라 좋은 대학을 나오고 모두가 선망하는 대기업에 번듯하게 취직한 아들. 그 아들이 제 세상의 전부였어요. 그날도 저는 아침부터 식당 주방에서 갓 잡은 소의 뼈를 커다란 가마솥에 넣고 푹 고아내고 있었습니다. 뽀얗게 우러나오는 국물을 보고 있으니 제 젊은 날이 이 국물에 다 녹아있는 것만 같아 마음이 절로 숙연해지곤 해요. 한평생 자식 하나 잘 되라고 바친 제 인생이 꼭 저 가마솥 같다는 생각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을 열고 동수가 환한 얼굴로 들어섰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아들, 어서 와. 회사 바쁠 텐데 점심시간에 웬일이야? 드릴 말씀도 있고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어서요. 동수는 제 뒤에 서 있던 한 여자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꼭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어요. 동수는 제 아들이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참 잘생긴 아이인데 그 옆에 선이 신기할 정도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려. 제가 만나고 있는 이미애 씨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미애라는 여자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또 어찌나 낭낭하고 맑은지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었어요. 저는 솥을 젓던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누추한 데까지. 식사는 했어요? 앉아요, 일단. 아니에요, 어머님. 동수 씨한테서 어머님표 설렁탕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어요.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어찌 저리 예쁘게 할까요? 저는 못 이기는 척 웃으며 갓 지은 밥과 잘 익은 깍두기, 그리고 정성껏 고아낸 설렁탕 한 그릇을 푸짐하게 내어주었습니다. 이미애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저를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 하고 인사했어요. 그 모습에 제 마음의 빗장이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이미애는 동수와 저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제 밥그릇 위에 잘 익은 김치를 올려주기도 하고 동수의 입가에 묻은 것을 자연스럽게 닦아주기도 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걸 보는 제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졌지요. 그래서 드릴 말씀이라는 게 뭔데 그래? 제가 넌지시 묻자 동수는 숟가락을 놓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진지하던지 저는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짐작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저 미애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낼 생각은 늘 하고 있었지만 막상 닥치니 가슴 한쪽이 시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견해서 눈물이 핑 돌기도 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은 이미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듯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으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참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나는 자네만 좋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네. 우리 동수 속 썩이지 않고 잘 살아줄 자신 있나? 네, 어머님.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게 동수 씨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제 아들 동수의 결혼이 결정되었습니다. 낯선 여자에게 아들을 빼앗기는 서운함보다는 저렇게 예쁘고 현명한 짝을 만난 것에 대한 안도감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이미애는 제 삶에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주말이면 을에 식당에 찾아와 일손을 거들었어요. 처음에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봤을 것 같은 고운 손으로 뭘 하겠나 싶었는데 제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미애는 눈썰미가 좋고 손이 빨랐어요. 손님 응대는 물론이고 굳은 주방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까다로운 손님이 와서 진상을 부릴 때면 제가 나서기도 전에 부드러운 말투와 웃음으로 상황을 정리해버리곤 했어요. 단골 손님들은 벌써부터 며느리 잘 얻었다며 저를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미애야, 힘들 텐데 그만하고 들어가서 쉬어. 이 정도는 나 혼자 해도 돼.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좋아서 하는 걸요. 어머님이 평생 고생하며 일궈오신 곳이잖아요. 저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마지막 남은 테이블을 정리하는 이미애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쉬라고 해도 저렇게 기특한 말을 하니 제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미애를 딸처럼, 아니 친딸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미애가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식당 음식 말고 집밥 드셔야 한다면서 자기가 새벽부터 일어나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뚜껑을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과 따끈한 잡곡밥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걸 언제 다 만들었어. 가게 일도 피곤할 텐데. 어머님 생각하면서 만드니까 하나도 안 피곤했어요. 요즘 들어 부쩍 기운 없어 보이셔서 걱정됐어요. 제가 비싼 한약은 못 해드려도 이렇게 정성껏 밥이라도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따뜻한 밥 한 숟갈을 입에 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누군가가 저를 위해 차려준 밥을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날 이미애는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할머니도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고요. 그 후로는 정말 혼자였어요. 담담하게 말하는 이미애의 얼굴에 언뜻 스치는 외로움을 본 순간 저는 그녀를 와락 껴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 어리고 여린 어깨로 얼마나 힘든 세상을 버텨왔을까. 그래서 저를 더 친어머니처럼 따르고 싶어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동수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어머님을 처음 뵈었을 때 정말 감사했어요. 저에게도 드디어 가족이 생기는구나 싶어서요. 어머님, 제가 정말 친딸처럼 잘할게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는 이미애를 보며 저는 이 아이를 제 목숨을 다해 지켜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속 깊은 아이가 제 며느리가 된다니, 이건 신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미애를 완전히 제 딸로 받아들였습니다. 결혼 날짜가 잡히고 혼수와 예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고생만 한 며느리의 길을 세워주고 싶었어요. 남들 하는 만큼이 아니라 남들보다 훨씬 더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동수와 이미애와 함께 저녁을 먹다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애야, 결혼 선물로 받고 싶은 거 생각해둔 거 있니?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어머님이랑 동수 씨만 있으면 돼요. 손사래를 치며 사양하는 모습마저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어요. 며칠 전 이미애가 무심코 넘기던 잡지에서 한 명품 가방을 한참 동안 바라보던 것을 똑똑히 보았거든요. 제가 쳐다보자 황급히 잡지를 덮으며 참 예쁘네요. 하지만 저런 건 저랑 어울리지 않아요 라고 말하던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사양하지 마라.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우리 동수 아내 될 사람인데 어디 가서 기죽으면 안 되지. 내가 백화점 가서 제일 좋은 걸로 가방 하나 사줄게. 그리고 목에 반짝이는 게 없으면 허전하지. 다이아 목걸이도 하나 하자.
제 말에 동수와 이미애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동수는 놀라면서도 기쁜 얼굴로 제게 고맙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애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세요? 저는 받아도 될 자격이 없는데 너무 과분해서 무서워요. 자격이라니 그런 슬픈 말 하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고 이제 내 딸이 될 아이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로 만들어줄 테니 너는 우리 동수 옆에서 평생 웃기만 하면 돼. 저는 우는 이미애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제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흐느끼던 이미애는 고개를 들어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보며 맹세하듯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어머님께 받은 사랑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잘할게요. 정말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그 약속이 얼마나 진실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천사 같은 며느리.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한 날들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이미애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녀의 손을 잡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뒤흔들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완벽했던 날로부터 며칠 뒤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미애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제 마음을 비춘 듯이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따스한 햇살이 길 위에 부서지고 있었어요. 오늘만큼은 제 평생의 자랑인 식당 일도 다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오롯이 예비 며느리와의 시간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최고급 백화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미애는 어린아이처럼 들떠서 제잘거렸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비싼 선물을 받아본 건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꿈만 같아요. 꿈은 무슨. 이제 시작인데. 우리 동수 아내가 될 사람이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어깨 펴고 당당하게 받아도 돼. 그래도요. 저는 어머님이 절 며느리로 인정해 주신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는걸요. 동수 씨한테도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은 세상에 또 없을 거라고. 전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요. 옆에서 운전하던 동수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미애가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대요, 어머니. 너무 설레서요. 저는 그 말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마주 잡은 이미애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마음까지 훈훈하게 데워주는 듯 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하자 주차 직원이 달려와 깍듯하게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1층 로비에 들어서자 시원한 공기와 함께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평일 낮인데도 백화점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우와, 좋다. 이미애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작게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그 순수한 모습에 저는 또다시 엄마 미소를 지었지요. 우리는 곧장 명품관이 있는 2층으로 향했습니다. 눈부신 조명 아래 유리 진열장 속 가방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애의 팔을 끌며 가장 유명한 브랜드의 매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상냥하게 웃으며 우리를 맞이했어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선물할 가방을 보러 왔어요. 이 매장에서 제일 근사하고 좋은 걸로 추천해 주세요. 제 말에 직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곧 몇 가지의 가방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벨벳이 깔린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미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것들을 바라볼 뿐 감히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미애야, 뭐해? 들어봐야 알지. 어떤 게 마음에 드는지 골라봐. 네. 아, 네, 어머님. 이미애는 제 등을 떠밀려 마지못해 하얀색 토트백을 조심스럽게 들어 어깨에 매보았습니다. 하얀 원피스와 어우러져 정말이지 그림처럼 어울렸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처음 우리를 맞이했던 그 직원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녀는 이미애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저까지 민망해질 정도였죠. 왜 그러시죠? 제 며느리 얼굴에 뭐 묻었나요? 제가 살짝 불쾌한 투로 묻자 그 직원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너무 잘 어울리셔서 저도 모르게 그만.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양해를 구한다며 자리를 피하더니 매장 안쪽에서 다른 직원과 무언가 심각하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계속해서 우리 쪽으로 향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기분이 조금 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손님을 앞에 두고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요. 쟤들이 왜 저렇게 힐끔거리는 거야, 기분 나쁘게. 제가 작게 투덜거리자 이미애가 제 팔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신경 쓰지 마세요. 아마 제가 너무 비싼 걸 구경하고 있으니 놀랐나 보죠. 혹시 제가 실수한 거라도 있을까요? 오히려 저를 걱정하며 제 눈치를 살피는 모습에 저는 금세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래요. 이런 곳에 와본 적 없는 아이니 주눅이 들 수도 있겠지요. 저 직원들이 무례한 탓이지 우리 며느리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신경 쓸 것 없어. 너는 마음에 드는 거나 골라. 오늘은 내가 통 크게 쏘는 날이니까. 저는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말하며 이미애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이미애는 그제야 안심한 듯 미소를 지으며 다른 가방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장 안의 공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와는 다르게 어딘가 서늘하고 불편하게 가라앉아 있다는 것을요. 아까 그 직원은 여전히 멀찍이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불길한 정적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이미애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베이지색의 단아한 숄더백 하나를 골랐습니다.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가장 무난하고 단정한 디자인을 고른 것이었어요. 그 속 깊은 마음에 저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래, 그걸로 하자. 아주 잘 어울린다.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제가 카드를 꺼내 다른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아까부터 우리를 불안하게 쳐다보던 그 직원, 박서연이라는 이름표를 단 여자가 우리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저 잠시만요. 정말 죄송한데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는 저를 지나쳐 이미애의 앞에 섰습니다. 이미애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순진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네. 저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직원은 무언가 결심한 듯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매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혹시 서유진 씨 아니세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미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똑똑히 보았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격하게 흔들리는 것을. 당황과 경악, 그리고 순수한 공포가 뒤섞인 날 것의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완벽하게 의아하다는 얼굴로 바뀌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아니요. 분명히 맞아요. 서유진 씨 맞잖아요. 직원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격해졌습니다. 주변의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이 모두 우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일단 상황을 수습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람 단단히 잘못 봤어요. 이 사람은 이미애예요. 곧 제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님. 속으시면 안 돼요.
이 여자 이름은 서유진이에요. 우리 엄마 평생 모은 돈, 퇴직금 전부를 사기쳐서 가로채고 잠적한 여자라고요. 작년 봄에 강남에서 고수익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접근했어요. 제발 제 돈은 필요 없으니 우리 엄마 돈만이라도 돌려달라고요. 직원은 울부짖으며 이미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미애는 비명을 지르며 팔을 뿌리쳤어요. 이거 나요. 이 여자가 정말 미쳤나 봐. 난 당신을 몰라요. 난 서유진이 아니라고요. 거짓말. 그때랑 얼굴도 목소리도 똑같은데. 당신이 어떻게 나를 몰라. 우리 엄마랑 매일같이 통화하고 집에도 찾아와서 밥까지 얻어먹었으면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주변은 완전히 구경꾼들로 둘러싸였고 모두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기꾼, 서유진, 엄마 돈.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망치처럼 제 머리를 계속해서 내리쳤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 여자가 미친 거야. 우리 착한 미애가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제 이성과는 달리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의 얼굴에 서린 처절한 분노와 슬픔은 도저히 연기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생생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여자가 서유진이라는 이름을 외쳤을 때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던 이미애의 그 표정. 그 찰나의 공포가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웅성거리는 사람들, 울부짖는 직원, 비명을 지르는 이미애의 목소리가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웅웅거리며 들려왔습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휘청거리는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이것은 악몽이야. 어머님.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이미애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보려고 애썼지만 초점이 맞지 않았어요. 그저 제 앞에서 울고 있는 천사 같은 며느리의 얼굴과 그녀를 사기꾼이라고 울부짖는 낯선 여자의 얼굴이 겹쳐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백화점 대리석 바닥으로 쓰러지면서 제 행복했던 세상도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에 희미하게 정신이 들었습니다.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새하얀 천장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저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익숙지 않은 공간. 백화점 VIP 라운지에 있는 작은 간이 침대 위인 것 같았어요. 제 손은 누군가가 꼭 잡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눈이 퉁퉁 붓도록 운 얼굴에 이미애와 사색이 된 아들 동수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의사 선생님, 저희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동수가 다급하게 외쳤고 곧 흰 가운을 입은 의사와 백화점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제 혈압과 맥박을 재더니 쇼크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이라며 안정을 취하면 괜찮을 거라고 말했어요. 백화점 매니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저희 직원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탓입니다. 해당 직원은 즉시 해고 조치하고 사모님과 예비 며느님이 되실 분께는 저희가 성심성의껏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뒤죽박죽인 채로 쓰러지기 직전의 상황만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어요. 사기꾼. 서유진. 울부짖던 그 직원의 얼굴. 이미애는 제 손을 잡은 채 계속해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때문에 이런 일을 겪으시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죽일년이에요. 미애야, 그게 왜 너의 잘못이야. 그 여자가 미친 거지.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운 나쁘게 이상한 사람한테 걸렸던 것뿐이에요. 동수는 이미애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직원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어요. 제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감히 사람을 그렇게 몰아세울 수가 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우리 미애 씨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백화점 측에도 강력하게 항의해서 저 직원, 다시는 이 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 거예요. 동수는 정말 단단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애가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라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었어요. 하긴 그럴 만도 하지요. 그렇게 착하고 사랑스러운 여자가 사기꾼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 아들의 인생과 제가 꿈꿨던 모든 미래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니까요. 그래, 내가 잠시 놀라서 그랬나 보다. 이제 괜찮아. 집에 가자.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미애는 저를 부축하며 연신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은 세상 누구보다 억울하고 상처받은 사람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부축을 받으며 백화점을 빠져나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우리 세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안방에 들어와 누웠습니다. 동수는 제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푹 쉬라고, 저녁은 미애 씨랑 알아서 챙겨 먹겠다고 말하고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눈을 감았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박서연이라고 했던가요? 그 직원의 절박했던 눈빛. 단순한 오해나 착각이라고 하기에는 그 눈빛에는 너무나도 깊은 한과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만약, 아주 만약에 그 직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 머리가죽이 쭉 뼈서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동수와 이미애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 괜찮아? 많이 놀랐을 텐데. 나는 괜찮아, 동수 씨. 나보다 어머님이 걱정이지. 나 때문에 쓰러지셨잖아.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 여자가 이상한 거야.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을 보고 그런 끔찍한 말을 할 수가 있지? 아마 나랑 많이 닮은 사람이었나 봐. 세상엔 닮은 사람이 많다고 하잖아. 그분도 오죽하면 그랬겠어. 너무 원망하지 마, 동수 씨. 너는 마음도 천사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그 여자 걱정을 해? 안 되겠어. 내일 당장 변호사부터 알아봐야지. 이미애의 목소리는 한없이 여리고 착했습니다. 동수는 그런 그녀의 말에 더욱 감동하고 그녀를 지켜줘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것 같았어요. 저 대화를 듣고 있으니 제가 이상한 의심을 품는 것이 정말로 잘못된 일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정말 그 직원의 착각이었고 저는 잠시 쇼크를 받아 예민하게 구는 것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 뇌리에는 지워지지 않는 잔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서유진 씨라고 외쳤던 바로 그 순간. 이미애가 당황하며 울음을 터뜨리기 전 그 찰나의 시간. 그녀의 얼굴에 스쳤던 그 표정. 그것은 억울함이나 당황스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정체가 발각된 자의 순수한 공포.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 저는 수십 년간 장사를 하며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사람의 표정에 담긴 미세한 감정을 읽어내는 것은 저의 생존 기술 중 하나였어요. 제가 본 그 표정은 절대 억울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의 위화감. 그것이 자꾸만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들 동수는 이미 사랑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수첩과 펜을 꺼냈어요. 박서연. 저는 그 이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화점 매니저가 건네주었던 명함도 지갑에서 꺼내 확인했습니다. 혹시 몰라 받아두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동수와 이미애 몰래 저 혼자서라도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만약 제 의심이 틀렸다면 그땐 제가 그 직원에게 찾아가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 예감이 맞았다면 저는 감히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결론에 몸을 떨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거실의 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동수와 이미애도 잠이 든 것 같았어요. 저는 살며시 안방 문을 열고 나와 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어요. 명함에 적힌 백화점 고객센터 번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제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지 그때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그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동수와 이미의 앞에서는 어제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행동했어요. 어제는 내가 너무 늙어서 잠시 기력이 달렸나 보다라며 웃어넘기자 두 사람은 그제야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밤새 백화점 측과 수차례 통화를 한 끝에 저는 간신히 박서연이라는 직원의 개인 연락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을, 그 직원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싶다. 그러지 않으면 이번 일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한 뒤에야 겨우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식당의 바쁜 점심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한적한 시간에 조용히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인 저희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허름한 카페로 향했어요. 박서연 씨는 저보다 먼저 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초췌하고 지친 얼굴이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저를 왜 보자고 하신 건가요? 혹시 어제 일 때문에 저를 고소라도 하시려는 건가요? 아니요. 앉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녀를 진정시켜 자리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2잔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서연 씨라고 했죠. 어제는 나도 너무 놀라서 경황이 없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밤새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침을 한번 삼키고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어요. 서연 씨가 어제 했던 말들 전부 사실인가요? 서연 씨가 말한 그 서유진이라는 사람, 정말 내 며느리가 될 아이와 동일 인물인가요? 제 진지한 물음에 박서연 씨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어머님께서 제 말을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가진 증거들이에요. 그녀는 서류 봉투 안에서 여러 장의 사진과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사진 속에는 이미애가 활짝 웃으며 낯선 중년 여성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게 보여주었던 그 상냥한 미소와 정확히 똑같았어요. 이분은 저희 어머니세요. 그리고 이 여자가 바로 서유진이고요. 박서연 씨는 울먹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서유진은 자신을 유망한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박서연 씨의 어머니에게 접근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해 몇 번의 수익을 안겨주며 신뢰를 쌓았고
살갑게 다가가 외로운 노인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마치 친딸처럼 행세하며 집에도 드나들고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대요. 사진들은 그때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서유진은 엄마에게 강남에 곧 개발될 상가에 투자하면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평생 모으신 퇴직금 전부를 투자하라고 설득했어요. 저희 엄마는 서유진을 철석같이 믿고 저와 상의도 없이 평생 모은 3억 원을 전부 그 여자에게 송금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수법이 너무나도 익숙했어요. 제게 접근했던 이미애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은 다음 날부터 서유진은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살던 오피스텔에서도 사라졌습니다. 그때야 저희는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았어요. 엄마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서 지금까지도 병원에 계세요. 박서연 씨는 서유진과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내역과 사기라는 것을 깨달은 후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던 애원의 메시지들, 그리고 부동산 투자 계약서라고 적힌 허술한 서류까지 모두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서유진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모두 가짜였어요. 어제 백화점에서 그 여자를 봤을 때 저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름과 신분을 바꾸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접근해서 똑같은 짓을 벌이려는 게 분명해요. 어머님, 제발 속지 마세요. 그 여자는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예요. 박서연 씨는 테이블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눈앞의 증거들이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사진 속 얼굴, 계약서의 내용, 접근 방식까지 모든 것이 제가 겪은 상황과 일치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예뻐하고 믿었던 예비 며느리, 이미애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진짜 이름은 서유진이었고 제 아들과 저에게 접근한 목적은 명백했습니다. 제 전 재산을 노린 것이 틀림없었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것은 제 아들에 대한 걱정과 저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었습니다. 수십 년 장사하며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자부했는데 저는 어린 여자의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멍청한 늙은이에 불과했어요. 서연 씨, 일어나요. 울지 말아요. 저는 박서연 씨의 등을 두드리며 그녀를 위로했지만 정작 위로가 필요한 것은 저 자신일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머리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당장 동수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 그는 믿지 않을 겁니다. 박서연 씨의 증거만으로는 부족해요. 사랑에 눈이 먼 아들은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제가 조작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더 확실하고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했어요. 서연 씨, 이 증거들 제가 잠시 복사 좀 해도 될까요? 그리고 혹시 서유진에게 공범은 없었나요? 보통 이런 사기는 혼자 하지 않을 텐데. 제 질문에 박서연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늘 혼자 다녔어요.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연 씨와 헤어진 후 저는 곧장 아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딱 한 가지만을 부탁했어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하고 입이 무거운 사설 탐정을 한 명 소개해 주십시오. 변호사는 제 단호한 모습에 이유를 묻지 않고 잠시 고민하더니 한 사람의 연락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식당의 문을 일찍 닫고 사무실에 앉아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나직하고 신뢰감 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름은 이미애. 하지만 진짜 이름은 서유진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아봐 주세요. 과거 행적, 가족관계, 주변 인물, 현재 동선까지. 조용하고 빠르고 그리고 확실하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전쟁을 앞둔 장수의 심정이 이러할까요? 두렵고 떨리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것은 제 아들의 인생과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가면을 쓴 악마의 정체를 제 손으로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저는 차가운 밤공기 속에서 굳게 맹세했습니다. 탐정에게 연락처를 넘기고 온 그날 이후 제 삶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인자한 예비 시어머니의 가면을 쓰고 매일 이미애와 동수를 대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시시각각 타들어가는 숯을 품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몇 번씩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고 입맛이 없어 밥 한 술 제대로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핏기 없이 말라가는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미애는 제 그런 속도 모르고 제게 더욱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제 백화점 일로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 마음에 걸린다며 매일같이 제 건강에 좋다는 차를 다려오고 어깨를 주물렀어요. 그 조망만 한 손이 제 어깨에 닿을 때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이 손으로 박서연 씨 어머니의 전 재산을 앗아갔다고 생각하니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걱정스럽다는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는 이미애의 얼굴을 마주할 때면 저는 이 아이의 뺨이라도 후려치고 싶은 충동을 겨우 억누르곤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얼굴에 저런 완벽한 거짓의 탈을 쓸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너희 결혼 준비하는 거 보는 게 내 보약인데 뭘. 제 대답에 이미애는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동수도 행복한 얼굴이었고요.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제게 끔찍한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탐정의 연락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며칠이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식당 일을 마치고 잠시 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 실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탐정의 목소리였어요. 사모님, 김지숙 사모님 되시죠? 의뢰하신 건에 대해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틀 전부터 목표 인물, 이미애를 밀착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특이 동향이 포착되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누가 들을까 싶어 식당 구석의 창고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특이 동향이라니요? 목표 인물은 아드님께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약속 장소는 친구를 만날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금천구에 있는 한 낡은 모텔의 1층 카페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요? 네. 인상착의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며 체격이 좋고 약간 거친 인상입니다. 두 사람은 카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약 30분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주변을 계속 경계하는 등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혹시 사진이라도 있나요? 제 물음에 최 실장은 곧 문자로 사진 몇 장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이미애가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탐정의 말대로 거칠고 불량한 인상이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경악하게 한 것은 두 사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지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모든 것을 공유해온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유대감과 비밀스러운 공기의 벽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어떤 관계인 것 같던가요? 연인 관계로 보입니다. 대화 내용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여자가 남자에게 무언가 다급하게 설명하고 남자는 짜증 섞인 얼굴로 듣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무언가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추측됩니다. 백화점에서 있었던 그 일이 틀림없었어요. 그 일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두 사람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것이겠죠. 저는 탐정에게 계속해서 두 사람을 주시해달라고, 특히 남자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집중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차가운 창고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공범의 존재가 실제로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이미애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명랑했습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를 풀었더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고 했어요. 저는 그 뻔뻔한 거짓말에 치를 떨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탐정에게서는 간간이 이미애의 동선에 대한 보고가 문자로 들어왔지만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어요. 그녀는 다시 완벽한 예비 며느리의 모습으로 돌아와 제 곁을 지켰고 동수와 행복한 미래를 그렸습니다. 저는 그 위선적인 연극을 지켜보며 칼날 위를 걷는 듯한 초조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어요. 우리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결혼식장이며 신혼여행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미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동수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그래? 제가 그날 백화점에서 안 좋은 일을 겪은 뒤로 밤에 자꾸 잠을 설치고 악몽을 꿔요.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말인데 며칠만 조용한 곳에 가서 마음 좀 추스르고 오면 안 될까요? 눈꼬리를 슬프게 늘어뜨리며 말하는 그녀의 모습은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동수는 당장이라도 그녀를 품에 안아줄 것처럼 안절부절 못했어요. 당연하지. 당연히 그래야지. 어디 아픈 데라도 생기면 어떡해. 내가 당장 좋은 곳으로 알아봐 줄게. 공기 좋은 곳에 있는 요가 명상원이나 힐링 캠프 같은 곳으로. 고마워요, 동수 씨. 멀리는 말고요. 그냥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사찰 같은 곳이면 좋겠어요. 조용히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또 다른 거짓말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 휴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를 연기해야만 했어요. 그래, 미애야. 좋은 생각이다. 마음이 편해야 몸도 건강한 법이지. 다녀오너라. 며칠이 걸려도 좋으니 가서 복잡한 마음 다 털어버리고 와. 제 허락에 이미애는 감격한 얼굴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역시 어머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손을 마주 잡으며 속으로는 최 실장에게 보낼 문자 메시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미애는 작은 배낭 하나를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수가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함께 나갔어요. 두 사람이 현관을 나서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저는 탐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표 인물, 오늘부터 며칠간 요가 명상을 이유로 외박. 행선지는 경기도 외곽 사찰이라고 했음. 실제 목적지 확인 바람.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추적 시작하겠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저는 최 실장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흥분되어 있었어요. 사모님,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계신 곳으로 찾아뵈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그러라고 했습니다. 약 1시간 뒤 최 실장이 제 식당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제 마지막 희망과 기대를 산산조각 낼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최 실장은 봉투에서 사진 수십 장과 서류들을 꺼내 순서대로 펼쳐놓았습니다. 목표 인물 이미애, 아니 서유진은 경기도 외곽 사찰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충청도에 있는 한적한 소도시였습니다. 그는 서유진이 고속버스에서 내리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마중 나온 한 남자의 사진을 연이어 보여주었어요. 며칠 전 모텔 카페에서 만났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여관으로 들어갔고 이틀 동안 그곳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요가 명상은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최 실장이 내민 사진 속에서 서유진과 그 남자는 여관방 안에서 편안한 차림으로 술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 어디에서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만난 연인처럼 다정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이 남자의 신원은 파악됐습니까? 네. 양태수. 나이 38세. 사기 등으로 전과 사범입니다. 특히 부유층 독신 여성을 상대로 한 혼인 빙자 사기에 아주 능한 전문 사기꾼입니다. 최 실장은 양태수의 범죄 기록이 담긴 서류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꺼내 보였어요. 서유진의 진짜 신상이 담긴 서류였습니다. 서유진, 나이 29세. 부모님은 모두 생존해 계시며 전라남도에 거주 중입니다. 고아라는 말은 완벽한 거짓입니다. 그녀 역시 양태수와 함께 여러 건의 사기 행각에 연루된 혐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이자 함께 움직이는 사기단의 핵심 멤버입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제 예감과 의심이 모두 끔찍한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들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사람의 대화를 녹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 실장은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서유진과 양태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영감탱이, 진짜 눈치 하나는 빨라. 백화점에서 그 계집애 때문에 한번 엎어질 뻔했잖아. 완전 시겁했다고. 그래서 아들은 아직도 너한테 껌뻑 죽냐? 그럼. 아주 그냥 나 없으면 죽는 줄 알아. 내가 울면서 억울하다고 쇼 좀 해줬더니 지금은 그 백화점 직원 고소하겠다고 난리도 아니야. 아주 단순해서 속여먹기 쉬워. 잘했어. 이제 거의 다 왔어. 며칠 더 그 노친네 비위 맞춰주다가 결혼 날짜 잡히면 바로 건물 담보로 대출받는 거야. 신혼부부 사업자금 대출이라고 하면 그 멍청한 아들놈은 의심도 안 할걸. 돈만 받으면 바로 뜨는 거다. 알았지? 걱정 마, 오빠. 이 판만 성공하면 우리도 이제 고생 끝이야.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감탱이, 멍청한 아들놈. 그들이 우리 모자를 부르는 호칭에 온몸에 피가 식었습니다. 제 친절과 사랑을, 제 아들의 순수한 마음을 저렇게 더럽게 짓밟고 있었다니. 배신감에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충격이 지나간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와 사진들을 하나하나 쓸어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민낯이고 이것이 제 아들이 사랑에 빠진 여자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진실을 제 아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 저는 최 실장에게 두둑한 수고비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두 사람을 감시해 주세요. 제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절대로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최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테이블 위에 펼쳐진 진실의 조각들을 한참 동안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이 증거들을 들고 제 아들을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이 될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을 겁니다. 제 아들을 저 악마들의 소나기에서 구해내기 위해서라면 저는 그 어떤 지옥이라도 기꺼이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탐정이 돌아간 후 저는 며칠 동안 어떻게 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할지 고심했습니다. 서유진이 요가 명상이라는 거짓 휴가에서 돌아오기 전에 쇼부를 봐야 했어요. 저는 먼저 동수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에 식당으로 잠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으니 혼자 오라고 신신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수화기 너머의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식당 영업을 평소보다 일찍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에서 아들을 기다렸어요. 테이블 위에는 최 실장이 가져다 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서류 봉투였어요. 잠시 후 동수가 밝은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오라고 하셨어요? 미애 씨 없이 저만 부르시고. 앉아라, 아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동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서류 봉투를 아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열어보거라. 그리고 천천히 끝까지 다 보거라. 동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사진을 본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유진과 양태수가 충청도의 한 여관에서 다정하게 술을 마시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미애 씨는 지금 절에 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진이 이거 합성 아니에요? 합성인지 아닌지는 너가 그 서류들을 끝까지 읽어보면 알게 될 게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동수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유진이 양태수와 은밀히 만나는 모습, 두 사람이 함께 여관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을 보는 아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서유진 신상 명세서와 양태수 범죄 기록이라고 적힌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서류를 읽는 동안 그의 얼굴에서 스쳐 지나가는 모든 감정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총명한 아들이니 이 서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터였어요. 그의 얼굴은 처음에는 불신과 혼란으로, 그 다음에는 충격과 경악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깊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갔습니다. 특히 서유진의 부모가 버젓이 살아있다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고아라는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볼 때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사무실에는 종이 넘어가는 소리 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장까지 다 읽은 동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류 더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이게 다 사실이에요? 미애 씨가 저를 속인 거라고요? 이름도 과거도 전부 다요? 그래, 아들아. 유감스럽지만 모두 사실이다. 너를 사랑한다던 그 여자의 이름은 이미애가 아니라 서유진이고 내 곁에 머무는 이유는 너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내 어미의 재산 때문이다. 저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유진과 양태수가 우리 모자를 영감탱이와 멍청한 아들놈이라 부르며 비웃는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동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며 괴로워했어요. 저는 아들이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너무나도 순진한 착각이었어요. 한참을 괴로워하던 동수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제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이야. 전부 거짓말이야. 어머니가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어머니는 처음부터 미애 씨를 마음에 안 들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백화점 직원이랑 짜고 이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서류 뭉치까지 만들어서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거잖아요. 김동수, 너 지금 제정신이냐? 이게 어떻게 내가 만들어낸 거라는 말이 나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직접 들었으면서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다고요. 이건 미애 씨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미애 씨는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들의 맹목적인 부정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람을 얼마나 어리석고 눈멀게 만들 수 있는지 저는 제 아들을 통해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이 제게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 남자, 미애가 저한테 다 얘기했어요. 아주 질이 안 좋은 먼 친척인데 자기가 고아인 걸 알고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와서 괴롭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 번 만나서 좋게 타일러서 돌려보낸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그런 사정도 모르고 사람을 이렇게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몰아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유진이 얼마나 치밀하고 영악한지 저는 또 한 번 실감해야 했어요. 그녀는 이런 상황까지 모두 예상하고 제 아들에게 미리 거짓말의 방패를 쥐어주었던 겁니다. 제가 내민 진실의 칼은 그 방패에 부딪혀 힘없이 부러져 버렸어요. 아들아, 그건 그 여자가 너를 속이기 위해 미리 둘러댄 거짓말이야. 제발 이성을 찾고 현실을 봐. 저들은 전문 사기단이라고. 싫어요. 듣기 싫어요. 어머니가 하는 말은 한마디도 안 믿을 거예요. 어머니는 제 행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제 행복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머니 마음대로 갈라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자간에 차마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제 설득은 더 이상 아들에게 들리지 않았어요. 동수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저를 자신의 행복을 파괴하려는 악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동수. 좋다. 정 그렇다면 선택하거라. 당장 그 여자와 헤어지든지 아니면 이 어미와 인연을 끊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선택하라고 했다. 저런 사기꾼 계집을 며느리로 들릴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정 그 여자랑 살고 싶으면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너는 더 이상 내 아들도 아니다. 제 단호한 말에 동수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더니 이내 독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뜻이 정그러시다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설령 미애 씨의 과거가 전부 사실이라고 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미애 씨를 사랑해요. 어머니가 반대하셔도 저는 그 사람이랑 결혼할 겁니다. 어머니야말로 제 인생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아들은 그렇게 소리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제 심장을 내리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제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제 인생의 전부였던 아들이었는데. 저런 요물 같은 계집에게 홀려 애미인 저에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한참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했어요.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과 배신감에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제 아들은 지금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애미인 제가 구해주지 않으면 제 아들은 영영 저 사기꾼들의 소나기에서 인생을 망치게 될 터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슬픔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강철 같은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 김동수. 너가 내 아들이기에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너가 나를 원망하고 미워해도 상관없다. 나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너를 구해낼 것이다. 저 악마 같은 것들의 가면을 만천하에 벗겨내고 내 눈으로 진실을 똑똑히 보게 만들어줄 것이다. 저는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단정하게 모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을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어요. 남은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게 만드는 것. 저는 서늘한 결심과 함께 다음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뒤 며칠 동안 집안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텅 빈 아들의 방을 볼 때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아팠어요.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동수가 집을 나간 다음 날, 저는 곧장 박서연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만났던 카페에서 다시 만났어요. 며칠 만에 다시 만난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제 얼굴은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혼란과 두려움 대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탐정을 통해 알아낸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유진에게 양태수라는 전문 사기꾼 공범이 있다는 것, 그들의 과거 사기 행각, 그리고 제 아들마저 저를 등지고 집을 나갔다는 사실까지 전부 다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박서연 씨는 함께 분노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머님,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 혼자 싸우지 마세요. 저도 함께 싸울게요. 고맙네, 서연 씨. 나도 이제 깨달았어. 이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우리처럼 저들에게 당한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야 해. 힘을 합쳐야 저 악마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어. 우리의 뜻은 하나였습니다. 박서연 씨는 과거에 어머니의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을 때 담당 형사가 비슷한 수법의 피해자들이 더 있는 것 같다고 했던 말을 기억해냈어요. 우리는 그것을 실마리로 삼기로 했습니다. 저는 최 실장에게 연락해 서유진과 양태수가 연루되었던 과거 사기 사건들의 피해자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달라고 추가로 의뢰했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었어요. 피해자들을 찾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어려웠습니다. 최 실장이 찾아낸 연락처로 전화를 걸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계하며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이미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들은 사기를 당했다는 수치심과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김지숙이라고 합니다. 혹시 몇 년 전에 서유진이라는 여자에게 투자 사기를 당하지 않으셨나요? 누구신데요? 그런 일 없습니다. 잘못 거셨어요. 또. 전화는 매정하게 끊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제 신분을 밝히고 저 역시 현재 그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라고 힘을 합쳐 그들을 잡아야 한다고 절절하게 호소했습니다. 박서연 씨도 제 옆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들을 설득했어요. 우리의 진심이 통한 것일까요? 며칠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한두 명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태수에게 속아 결혼 자금을 통째로 날렸고 파혼까지 당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서유진에게 속아 가게 보증금을 사기당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울부짖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저마다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고통과 분노의 무게는 모두 같았습니다. 저와 박서연 씨는 피해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비공개 온라인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정보와 증거들을 그곳에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너 명으로 시작했던 카페 회원 수는 입소문을 타면서 10명이 넘게 불어났습니다. 카페 게시판에는 매일같이 새로운 피해 사례와 증언들이 쏟아졌어요. 그것들은 서유진과 양태수가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희망을 짓밟아왔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의 산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으고 정리하며 결정적인 반격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 올라온 한 피해자의 글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사업가였는데
양태수와 서유진이 해외 명품 직수입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접근했다고 해요. 사업 계획이 아주 그럴듯해서 투자를 결정했고, 심지어는 동업계약의 신뢰를 위해 그들이 먼저 결혼을 해서 법적인 부부가 되겠다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업 자금을 위해 그의 건물을 공동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설득했다고 했어요. 다행히 그는 마지막 순간에 이상한 낌새를 채고 계약을 파기해서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의 수법. 그것은 지금 제게 벌어지고 있는 일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서유진과 양태수의 최종 목표는 제 아들과의 결혼을 통해 제 신뢰를 얻고 마지막에는 제 평생의 땀과 눈물이 담긴 이 상가 건물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날 저녁 집을 나갔던 동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아들의 전화에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동수예요. 그래, 아들. 밥은 잘 먹고 다니고. 네. 다름이 아니라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동수의 목소리는 무겁고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서유진이 아들을 종용하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미애가 결혼하면 작은 온라인 쇼핑몰이라도 하나 시작해보고 싶대요. 아주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그런데 저희 힘만으로는 초기 자본이 조금 부족해서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혹시 식당 건물을 담보로 사업 자금 대출을 조금만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올 것이 왔구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늑대의 입속으로 스스로 머리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이제는 제가 역으로 이용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초조하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최대한 상심하고 지친 목소리를 꾸며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아들. 너가 그 여자랑 결혼까지 하겠다는데 이 어미가 어떻게 끝까지 너를 외면하겠니?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뭔들 못해주겠어. 어머니. 그럼 생각할 시간을 좀 주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테니 며칠만 시간을 다오. 제 대답에 동수의 목소리가 안도와 기쁨으로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는 몇 번이고 제게 고맙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미끼를 물었구나. 저는 곧바로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부터 서유진과 양태수의 모든 통화 내용을 감청하고 그들의 다음 계획을 낱낱이 파악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연대 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결전의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모두 준비해 주십시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어요. 저는 텅 빈 식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저 악마들이 감히 이곳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에 제 안의 분노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좋아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 건물을 담보로 계약식을 열어주마. 하지만 그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너희들은 평생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저는 서늘하게 웃으며 내 인생을 건 마지막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녀석의 전화를 받고 며칠 뒤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는 듯 동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를 드는 손이 떨렸지만 제 목소리는 지독할 정도로 평온했어요. 이것은 제 인생을 건 연극의 마지막 막을 올리는 신호였습니다. 아들, 나다. 너가 말했던 것에 대해서 생각해봤다. 네, 어머니. 그래서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는 연기를 했습니다.
패배한 어미,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늙은 어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너가 그토록 원하는데 이 어미가 어떻게 끝까지 이기겠니? 너희 결혼 허락하마. 그리고 그 사업 자금이라는 것도 내가 도와주겠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정말이죠? 그래. 대신 조건이 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이상 흉하게 질질 끌지 말자. 나를 잡아서 정식으로 다 같이 밥 한 끼 먹자. 그 자리에서 도장도 찍고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거다. 제안을 빙자한 함정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이미애를 의식하며 말했어요. 양가 어른들도 다 뵙고 하면 좋겠지만. 아, 미애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 그냥 우리끼리라도 조촐하게 하자꾸나. 제 말에 동수는 감격에 겨워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곧 전화를 바꿔받은 서유진의 목소리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한껏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의 넓은 마음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제가 동수 씨 행복하게 해주면서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게요. 그래, 이제 너도 곧 내 딸이 될 테니. 앞으로는 우리 동수 속 썩이지 말고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저는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켰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곧바로 피해자 연대 비공개 카페에 접속했어요. 그리고 디데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공지를 올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장소는 제 식당입니다. 모두에게 마지막 연극의 배역을 부여하고자 하니 내일 저녁 8시에 긴급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식당 영업이 끝나고 셔터를 내린 뒤 약속된 시간에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연 씨를 비롯해 결혼 자금을 사기당한 청년, 가게 보증금을 날린 아주머니, 저처럼 건물을 담보로 내놓을 뻔했던 사업가까지. 모두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어요. 그들 앞에 최 실장과 제가 함께 섰습니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제가 세운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제 식당 가장 큰 별실에서 서유진과 제 아들 동수를 초대해 건물담보대출 계약식을 열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성공을 확신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준비한 손님들이 차례로 등장하는 것이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신호를 보내면 가장 먼저 박서연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서유진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그녀가 당신의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담담하게 말해주세요. 박서연 씨는 주먹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세 번째 피해자분들께서 5분 간격으로 차례차례 입장해 주십시오. 각자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따라 증언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울부짖거나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재판의 증인입니다. 최대한 차분하고 냉철하게 팩트만을 전달해야 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분위기는 마치 중요한 작전을 앞둔 군인들처럼 엄숙했어요. 모든 증언이 끝나면 최 실장님께서 모든 증거가 담긴 영상을 재생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신호를 보내면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현장을 급습할 겁니다. 최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경찰 쪽과는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저희가 모은 증거가 워낙 명백해서 현장에서 바로 긴급 체포가 가능하도록 협조를 받았습니다. 양태수는 그 시간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연락을 기다리며 식당 근처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 역시 동시에 체포될 예정입니다. 모든 계획의 설명이 끝났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법의 심판을 내리는 것과는 별개로 서유진이라는 한 인간에게 가장 큰 수치심을 안겨줄 저만의 비장의 카드였어요. 최 실장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유진의 진짜 부모님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토요일 당일 약속된 시간에 이 식당 근처로 모셔와 주십시오. 제 말에 모두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스쳤습니다. 최 실장은 조금 난감한 얼굴로 말했어요. 사모님, 그분들은 딸이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줄도 모를 텐데 너무 가혹하지 않겠습니까? 설득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가혹해야지요. 자기 자식이 괴물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부모로서 그 죄를 직접 목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그 여자에게 내리는 가장 큰 형벌입니다. 설득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연락처만 알아봐 주세요. 제 단호한 의지에 최 실장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작전 계획은 완성되었습니다. 남은 며칠 동안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수십 번씩 연습하며 결전의 날을 준비했어요. 마침내 약속의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식당을 대청소하고 계약식이 열릴 별실을 꾸몄습니다. 마치 정말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처럼요. 상다리가 휘어지게 최고급 음식들을 차리고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꽃으로 장식까지 했습니다. 완벽한 축제의 무대였지만 사실은 2명의 사기꾼을 위한 단두대였어요. 저녁 6시 50분.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김지숙, 정신 차려. 오늘 너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야. 거울 속에 제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정확히 저녁 7시. 식당 문이 열리고 동수와 서유진이 들어섰습니다. 서유진은 제가 지금껏 본 모습 중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웠어요. 값비싼 실크 원피스에 보석으로 치장한 모습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여왕 같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의기양양한 미소와 감출 수 없는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동수는 그런 그녀의 옆에서 마침내 어머니의 허락을 받았다는 안도감과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그 순진한 얼굴을 보니 다시 한번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애써 표정을 감췄습니다. 왔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너희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 저는 그들을 가장 안쪽의 별실로 안내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진 상을 본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서유진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제게 아양을 떨었습니다. 어머님, 세상에. 이렇게까지 준비하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황송해서 몸 둘 바를 모르겠어요. 뭘.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자, 일단 앉아라.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어색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계속해서 음식을 권하고 술을 따라주며 완벽한 시어머니를 연기했어요. 서유진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지 완전히 마음을 놓고 행복에 겨운 신부처럼 행동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바로 건물담보대출 계약서와 인감도장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도 중요한 일을 마무리할까? 여기 서류다. 내가 먼저 도장을 찍을 테니 동수 너도 준비하거라. 저는 망설임 없이 인감도장을 찍어 서류를 그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서유진의 눈이 탐욕으로 번쩍이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어요. 그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동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동수 씨, 어서요. 어머님께서 이렇게까지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도 빨리 도장 찍고 어머님 마음 편하게 해드려야죠. 동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으려는 바로 그 순간 저는 테이블 밑으로 준비해 두었던 작은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것은 최 실장과 약속된 시작 신호였어요. 쾅!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별실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싸늘하게 굳은 얼굴의 박서연 씨가 서 있었습니다. 서유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너가 왜 여기에 있어? 서유진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동수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저와 박서연 씨를 번갈아 쳐다보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동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서연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서연 씨는 동수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오직 서유진만을 꿰뚫을 듯이 쳐다보며 싸늘하게 말했어요. 서유진 씨, 오랜만이네요. 우리 엄마 돈은 잘 쓰고 다니나 봐요.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있네요. 닥쳐. 난 너 같은 거 몰라. 경비 뭐해요? 이 여자 당장 끌어내요. 서유진은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어요. 식당의 모든 직원들은 이미 제 편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별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은 과거 양태수에게 속아 결혼 자금을 모두 날렸다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서유진의 옆에 앉은 동수를 잠시 슬픈 눈으로 쳐다보더니 이내 서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서유진 씨, 당신 파트너 양태수는 잘 지내나요? 당신들 때문에 파혼당하고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던 제 얼굴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네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당신도 몰라. 서유진의 부인이 점점 더 필사적이 되어 갈수록 동수의 얼굴은 혼란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아들이 제게 애원하듯 물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서유진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잠시 후 문이 또 열렸습니다. 가게 보증금을 사기당했다는 중년의 아주머니가 그 뒤를 이어 저처럼 건물을 담보로 내놓을 뻔했던 사업가가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약속한 대로 감정을 배제하고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을 조목조목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양태수와 서유진 두 사람은 부부 행세를 하며 제 가게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올려주겠다며 저를 속여 보증금 1억 원을 가로채 달아났습니다. 저에게는 해외 명품 사업을 하자며 접근했죠. 당신들이 보여준 사업 계획서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유진 씨.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서유진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저 사시나무 떨듯 떨기만 했어요.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닫기 시작한 동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랑하는 연인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모든 증언이 끝났을 때 저는 마지막 신호를 보냈습니다. 별실의 한쪽 벽에 설치해 두었던 스크린이 소리 없이 내려오고 최 실장이 노트북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조용히 해주시죠. 지금부터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 실장이 노트북의 엔터키를 누르자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유진과 양태수가 함께 있는 수십 장의 사진들, 그들의 범죄 기록, 가짜 신분증, 그리고 진짜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모든 진실이 적나라하게 펼쳐졌습니다. 동수는 숨을 헐떡이며 스크린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인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서유진 그 영감탱이 진짜 눈치 하나는 빨라 완전 시겁했다고. 양태수 그래서 아들은 아직도 너한테 껌뻑 죽냐? 서유진 그럼. 아주 그냥 나 없으면 죽는 줄 알아. 아주 단순해서 속여먹기 쉬워.
양태수 돈만 받으면 바로 뜨는 거다. 알았지? 영감탱이, 멍청한 아들놈. 자신과 어머니를 조롱하는 그 목소리를 직접 듣게 된 순간 동수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아아 하는 비명 같은 신음을 내뱉으며 의자에서 그대로 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여자가 어머니와 자신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었는지 깨달은 남자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저는 마지막 비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눈짓을 하자 최 실장이 별실 문을 다시 한번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초췌하고 겁에 질린 얼굴의 노부부가 서 있었어요. 바로 서유진의 진짜 부모님이었습니다. 최 실장이 미리 연락해서 딸이 큰 상을 받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해 이곳까지 모셔온 것이었어요. 유진아,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자신의 진짜 부모님이 나타나자 서유진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법의 심판보다 어쩌면 그녀에게는 이것이 더 큰 형벌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서 가장 보이고 싶지 않았을 부모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게 된 것이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마지막 신호를 보내자 별실 문이 활짝 열리며 건장한 체격의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유진 씨, 양태수 씨, 두 사람을 상습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들이 서유진의 양팔을 붙잡아 수갑을 채웠습니다. 스크린에는 식당 밖에서 대기하던 양태수가 다른 형사들에게 체포되는 실시간 영상이 비치고 있었어요. 서유진은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발악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동수를 향해 애원했어요. 동수 씨, 아니야. 이건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동수 씨. 하지만 동수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바닥만 내려다보며 배신감과 자기 혐오에 몸을 떨고 있을 뿐이었어요. 철컹 하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연극이 마침내 막을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서유진과 양태수가 형사들에게 끌려나가자 별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샴페인 잔 조각과 흐트러진 음식들, 그리고 제 아들의 무너진 자존심이 나뒹굴고 있었어요. 피해자들은 한동안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어떤 이는 허탈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그동안 겪었던 고통의 시간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했어요.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박서연 씨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평생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씩 제게 다가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모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저는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바위 하나가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사이다였습니다. 단순히 사기꾼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의 억울함과 상처를 서로가 보듬어주고 함께 이겨냈다는 연대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어요. 저는 그날 식당에 남은 모든 음식과 술을 내어 피해자들과 함께 조촐한 위로연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제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가장 아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동수였습니다. 그날 이후 집으로 돌아온 동수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부하고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저는 억지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그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방문 앞에 따뜻한 밥과 국을 차려놓고 조용히 물러나기만 했어요. 아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거대한 충격과 상처를 스스로 감당해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동수의 방문이 열렸어요. 일주일 만에 본 아들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헬쑥하게 마르고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에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동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와 제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리석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머니를 의심했던 제가 너무나도 혐오스러워요. 저 같은 놈은 어머니 아들 자격도 없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 꿇은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아들을 품에 꼭 안아주었어요. 제 품에 안긴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원망의 말도 위로의 말도 필요 없었어요. 그저 이 아이가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을지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함께 빠져나오는 순간이었어요. 그 후로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유진과 양태수는 상습 사기죄로 각각 10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감옥 안에서 서로의 탓을 하며 추하게 싸우고 있다고 했어요. 피해자들은 힘을 합쳐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비록 전액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동수는 다니던 대기업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 식당으로 들어와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 재료를 나르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예전에 순진하고 세상을 몰랐던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말수는 적지만 훨씬 더 깊고 단단한 눈빛을 가진 남자가 되어 있었어요.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 마지막 손님까지 다 돌아간 식당에서 동수와 저는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메뉴는 저희 식당의 자랑인 뜨끈한 설렁탕 한 그릇이었어요. 묵묵히 밥을 먹던 동수가 문득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국밥이 참 맛있네요. 이제야 이 맛을 알겠냐? 네. 이제야 알겠어요. 이 국물 한 그릇에 담긴 어머니의 인생을요. 아들은 역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예전처럼 마냥 해맑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편안하고 진실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애써 눈물을 감추며 깍두기 한 점을 아들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창밖으로는 어느덧 어둠이 내리고 식당의 따뜻한 불빛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큰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갔지만 제 삶의 터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빗물에 씻겨 더욱 단단해진 땅 위에서 저는 제 아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키워내고 있어요. 더 이상 제 삶에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